자, 이제 1장에서는 인트로덕션으로서 재무관리라는 것은 뭐냐,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우리는 무엇을 다루냐,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거냐,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2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일단 2장, 3장, 4장 정도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회계에서 배우게 되는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보고 알고 이해하고 거기서 정보를 꺼낼 수 있어야 그 이후의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5장부터 한동안은 투자를 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가 되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2장, 3장, 4장까지는 최소한 우리가 계속 재무제표를 공부할 것이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번 2장에서는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이해하는 내용을 공부할 거고,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주제는 회계에서는 잘 하지 않는 현금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회계랑 재무에서 보는 현금 흐름의 미묘하게 달라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점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여러가지 현금 흐름 중에서 기업이 굉장히 불쾌해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세금입니다. 사실 모든 투자자든 누구든 국민이든 세금 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죠. 근데 제가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인이 되면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면서 지난 한 해에 내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 계산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최종적으로 내야 될 세금을 결정하는 그런 짓을 합니다. 매년 초에 이제 그걸 해서 세금이 확정이 되면은 사실은 이게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제가 2월 내내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세금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이제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최대한 줄여볼까, 이것도 기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재무상태표. 일단 재무제표라는 것은 무엇이냐? 재무제표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financial statement인데, 중요한 것은 statement의 복수형으로 s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의 것이다 라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재무제표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등 여러가지 문서가 함께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재무제표가 뭐냐, 이것을 이제 정의하자면,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현재의 경제적 상태와 어떤 것을 했느냐, 활동 내역을 어떤 형태에 맞추어서, 형식에 맞추어서 보고서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그러면은 재무가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얼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니까, 돈과 관련된 거니까 재무겠구나. 그러면은 표는 뭐냐? 표는 여러분들이 아는 표입니다. 이제 그러한 형식이 보통 표의 형태로 열과 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표다. 그럼 재는 뭐냐? 재가 이제 한자인데 이거는 여러 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즘에는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예전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모아놓고 하면은 재군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그거는 김군, 박군, 이군을 모아서 이제 여러분들 여러 명이라는 뜻에서 재군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재무제표는 어떤 뜻이냐면 이 재무를 위해서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보고서를 하나로 묶어놨기 때문에 여러 개다라는 의미에서 제자를 갖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이자가 이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오타를 내기 쉽죠. 재무 I 제표인가
이게 헷갈리기 쉽지만 그 여러 개를 뜻하는 어이 제자가 맞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첫 번째 재무상태표는 뭐냐? 재무상태표는 영어로는 밸런스 시트인데 이거는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다. 자, 그 이름에 이제 모든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는 두 가지를 나타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현재의 상태, 두 번째는 무엇을 했느냐, 액티비티를 나타내는. 그 중에서 첫 번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재무상태표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상태라는 것은 뭘까? 너 지금 오늘 상태가 어때? 너는 오늘 건강이 어때? 너는 오늘 기분이 어때? 라는 것은 오늘이라는 정해진 하나의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개념이죠. 이제 그것처럼 기업의 재무 상태표는 그 기업의 어느 날을 딱 정해놓고 그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순간을 기준으로 했다. 시간을 하나를 멈춰놓고 마치 카메라로 사진을 찍듯이 현재를 딱 보여주는 것이 재무 상태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여줄 거냐? 세 가지를 보여줘야 돼요. 첫 번째 자산, 두 번째 부채, 세 번째 자기자본. 이 세 가지가 뭐냐? 자산은 첫 번째인데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단순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유용하게 쓸 수 없는 여기서 쓰레기를 먼지를 주웠다.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될 수 없어요. 나에게 유용한 것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써먹을 수 있다 라고 하면 나에게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정확하게 말하면 미래를 위한 어떤 미래에 나에게 어떤 가치,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리소스, 자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채. 부채라는 것은 뭐냐? 부채는 무언가 이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가지려면은 그것을 처음에 사던지 뭔가 했어야 되겠죠? 그럼 결국은 돈이 필요해.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도움을 받은 것, 즉 내가 자산을 가지기 위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다 라고 하면 모두 부채로 분류가 됩니다. 이 빚을 졌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조금 살짝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어떤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빚졌어. 오늘 내가 너한테 100원을 빚졌다라는 것은 오늘 내가 너한테 돈을 100원을 빌렸는데 거기에 그 다음에 숨겨진 암묵적인 의미는 그러면 다음에 내가 100원을 갚겠다입니다. 그래서 이 빚졌다 혹은 부채가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되돌려 주어야 된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빚지는 것에는 물론 편의상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 돈뿐만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빚진 것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거는 이제 부채를 더 자세하게 다룰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기자본이 있는데 자기자본은 그럼 뭐냐? 나머지예요. 자산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인데 그 중에 일부는 나 혼자서 가지거나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빼면 남는 건 뭐냐면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안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마련한 것이 되겠죠. 그 내가 스스로 마련한 부분을 우리는 자기자본이라고 합니다. 나의 것이라는 거죠. 이 자기자본은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부채를 모두 되갚았을 때 나에게 남겨진 권리,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로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산에서 이제 부채를 뺀 것이 자기 자본이다. 이제 이러한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자기 자본이라 함은 자산에서 내가 갚아야 되는 모든 것을 갚고 빼고 남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여기서 이꼴요 항등식을 썼지만 이제 이거는 사실은 정의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만족이 돼야 되는 그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재무상태표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왜 항등식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무조건 맞아야 되는 그러한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계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살짝 저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방정식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때는 맞고 참이 되고 어떤 때는 거짓이 되는 수학적 명제를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x 더하기 2는 3이다. 이게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은 x는 1이면 참, x가 1이 아니면 거짓이라는 그런 조건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자기 자본에 대한 자기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다 라는 식은 자기 자본의 정의상 반드시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항등식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있는 식은 단순하게 이 빼기 부채 부분을 이제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기 자본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 자산은 뭐냐? 이제 이 자원들을 일목요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제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유동성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liquidity라고 하는데 액체의 성질이에요. 액체의 성질. 고체, 이런 딱딱한 물건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태가 바뀌지가 않죠. 자, 이렇게 쾅쾅 해도 그대로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물과 같은 액체는 어느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계속 변하고 또 높은 곳에 놓으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항상 변화하게 되죠. 이제 그러한 성질에서 따와서 유동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 유동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딱딱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이 딱딱해서 형태가 바뀌지 않으면 안 유동적이다, 비유동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자산이 매우 부드러워서 형태가 쉽게 변할 수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유동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형태의 의미는 정확히 말하면 돈으로 바꿀 수 있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100만원을 적금으로 저축을 했다. 그러면 내가 가진 현금, 이 지폐가 100만원 지폐 혹은 수표가 은행 계좌에서 은행 적금이라는 형태로 살짝 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행 적금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자산이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1년, 2년 후에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유용함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에 도움을 주므로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 적금에 넣어놓으면 내가 바로 그 적금에서 카드 결제를 할 수는 없죠. 적금을 깨야 카드 결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은행 적금은 깨기 쉽습니다.
깨서 현금으로 바꾸어서 바로바로 쓰기 쉬워요. 그런 의미에서 은행 적금은 유동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똑같은 100만 원을 가지고 아이패드를 샀다. 제가 요즘에 아이패드를 자꾸 사고 싶어가지고 지금 계속 아이패드를 예시로 들게 되는데 본의 아니게 어쨌든 아이패드를 샀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나에게 유용한 도움을 주죠. 공부할 때도 쓸 수 있고 게임할 때도 쓸 수 있고 동영상 볼 때도 쓸 수 있고 뭐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거기다 메모를 할 수도 있고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뭔가 미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로움을 주기 때문에 자산이 맞아요. 나의 자산이죠. 근데 형태가 이미 이 아이패드라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100만원짜리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야 내가 100만원짜리 아이패드 가지고 있는 거 봤지? 그러니까 편의점에 가서 사장님한테 저 오늘 요 계산을 요 아이패드로 할게요 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현금이 아닌 돈이 아닌 어떤 물건의 형태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이걸 가지고 돈으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당근에 접속을 해서 아이패드를 중고로 팔아야 됩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바로 팔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순식간에 바꾸기도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깎입니다. 가격이. 내가 100만원에 샀지만 중고로 팔면 한 76만원? 아마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24만원이 날라갔죠. 바꾸는 과정에서 돈의 가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물건은 비유동적이다. 유동적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유동성이 높아서 내가 현금으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동성이 낮아서 내가 바로바로 써먹을 수 없는 순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돈 필요한데 내가 얼마 있지를 확인하기 쉽겠죠. 네, 그래서 유동성의 순서로 정리를 한다. 네, 그 중에서 회계적인 기준에 따라 나눠 놓은 것이 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인데 일반적으로는 1년 안에 이제 기업은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이해하니까 1년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년 안에 현금이 될 혹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유동자산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비유동자산, 그러니까 1년보다 더 늦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우리는 비유동자산, 그래서 Non-Current Asset, IFRS 기준으로 Non-Current Asset, 그리고 미국 기준으로는 Fixed Assets로 이제 부릅니다. 이 비유동자산은 또 그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유형, 안 보이는 무형 자산으로 나눕니다. 이제 유형 자산에는 예를 들면 이 컴퓨터와 같은 이제 물질, 눈으로 딱 보이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무형 자산에는 보이지 않는 것, 예를 들면 특허, 그 다음에 뭐 기술에 대한 권리, 뭐 그 다음에 라이선스비, 예를 들면은 상표, 브랜드 이름 이런 것들이 이제 무형 자산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자산을 살펴봤고, 그러면 부채, 두 번째인 부채는 뭐냐? 부채도 이제 순서대로 이제 나눕니다. 이제 이것도 똑같은 기준으로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이제 기록을 하게 돼서 이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산과 부채의 차이는, 자산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지만 부채는 내가 빚진 것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값어치고 언젠가 갚아야 되는 것, 즉 되돌려줘야 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되돌려줘야 되느냐? 1년 안에 되돌려줘야 되면 유동부채, 1년보다 더 이후에 되돌려줘야 되면 비유동부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 부채에는 단순하게 투자자들한테 빌린 것만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혹은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이 부분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한테 돈을 빌렸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줘야 될 것이 있으면 다 부채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회계의 이 재무제표에서 보이는 항목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퇴직연금, 그 다음에 이연세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건 뭐냐? 이연세금은 원래 올해에 내야 됐을 세금인데, 뭐 계산을 하다 보니까 세금 정산을 해보니까 올해 뭐 어떤 본이든 본이 아니게 올해 안 내고 나중에 내도 된다고 정부한테 허락을 받은 것이 이연세금입니다. 이제 이것이 왜 부채냐? 어쨌든 우리는 세금을 원래 줘야 되지만 지금 뭔가 정부의 호의를 받아서 미루었기 때문에 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나중에는 줘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것은. 그래서 되갚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이연세금도 부채가 된다. 그리고 퇴직연금. 우리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퇴직을 할 때, 그러니까 뭐 정년이 돼서 뭐 65세가 됐을 때 퇴직금을 주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2년 후에 그만두면 도와줘야 되는 그런 돈을 이제 우리는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부분도 퇴직금도 부채가 돼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그동안 일했던 노고에 대해서 이제 보상하는 차원에서 줘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빚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기업 입장에선.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명목적으로 투자자처럼 돈을 빌린 것은 아니지만 부채로 기록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갚아야 된다. 라는 개념으로 이제 기업에서는 부채로서 정리가 됩니다. 이제 한편 자산과 부채를 보면 비교가 되는 부분이 이제 두 개씩 있죠. 유동과 비유동을 이제 붙여서 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이렇게 단어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동부채와 유동부채는 지금 가까운 시일, 지금 당장 1년 안에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유동자산이라는 것은 1년 안에 내가 가질 수 있는 현금의 최대 크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안에 현금으로 바뀌는 것이 유동자산이니까. 반대로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줘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수지를 맞춰볼 수 있죠. 자, 내가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이 이만큼인데 1년 안 동안 가질 수 있는 돈이 이 돈이 이만큼이구나. 비교를 했을 때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크다라는 것은 내가 갚을 돈보다 가지고 있을 돈이 많다. 1년 안에 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크다.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줘야 될 돈이 더 많다. 1년 안에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어디선가 돈을 마련을 해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운전자본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요 순운전자본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 양의 값이다. 그 말은 이 기업은 안전하다 라는 뜻이고 거꾸로 음의 값이다 라는 것은 이 기업은 불안하다. 지금 갚아야 되는 돈이 많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순운전자본의 크기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현재 기업의 상황을 적절하게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왜 순운전자본이라는 말로 부르느냐? 순이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이 쓰게 될 건데 순 혹은 이제 영어로 net이라고 나오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산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산 결과 최종적으로 남은 것을 이야기할 때 항상 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순운전자본이라는 것은
순수한 운전자본, 그러니까 계산된 운전자본이란 뜻인데, 운전자본이라는 거는 뭐냐? 운전자본이라는 것은 이 기업을 그러니까 매일매일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상의 자금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잘 굴러가려면 조금씩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현금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신 부모님들도 있고 아니신 부모님들도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 자 이제 너도 성인이 되었으니, 이제 대학교도 다니고 성인이 되었으니 앞으로 너의 생활비는 네가 알아서 하거라 라고 하면서 나는 무조건 너에게 30만 원씩 너무 적은가? 얼마나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무조건 너에게 50만 원을 주겠다. 거기서 알아서 모든 걸 해결해라 라고 했다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경제적인 이 자립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이 돈을 내가 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돈을 앞으로 더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될 거야 라는 생각에 도박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50만 원을 주식을 사는데 30만 원을 쓰고 20만 원을 적금을 들어서 다 썼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오늘 사 먹을 돈이 없어요. 점심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득이하게 내가 돈을 잘 벌고 싶어도 그 중에 일부만 상대적으로 비유동 자산인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뭐 은행 적금에 넣어놓고 나머지 일부는 매일매일 사용하기 위한 생활자금으로 현금으로 가지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잘 가지고 있는 부분, 그래서 뭐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든 저기 학생 식당에서 계산을 하든 쓰게 되는 부분을 우리는 바로 기업에 대해서는 운전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자본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회계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자면 결국은 요 유동자산을 이제 운전자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유동자산 전체가 내 운전자본이다 라고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 중에 일부는 또 갚을 돈이거든요.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계산했기 때문에 빼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순 운전자본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기업이 만들어졌다 라고 합시다. 그래서 100달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비유동 자산, 어떤 우리가 공장을 가지기 위해서 공장을 500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시다. 한편 우리 기업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갚아야 되는, 예를 들면은 6개월 후에 갚아야 되는 돈을 70달러만큼 빌렸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1년 이후에 갚아야 되는, 이제 2년이나 뭐 3년 후에 갚아야 되는 돈이 200달러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의 재무상태표, 이게 전부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의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되겠느냐? 또 여기서 보이지 않는 한 가지 항목이 있죠. 자기자본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 운전자본은 어떻게 되겠느냐? 먼저 재무상태표는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유동자산, 고정자산. 근데 항상 어떤 순서로 쓴다? 유동적인 것부터 비유동적인 순서로 쓴다. 그래서 유동자산부터 100 쓰고 고정자산 500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산의 합산을 해보니 600이더라. 그래서 총 자산은 600.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한편 우리가 빚진 것, 부채도 살펴보니까 두 개가 있더라. 첫 번째, 금방 갚아야 되는 단기 부채. 6개월 후에 갚아야 되는 돈이 70. 2년 후에 갚아야 되는 돈이 200. 그러면 빠른 것부터, 먼저 갚아야 되는 것부터, 이제 유동성이 큰 것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쓴다. 그래서 70과 200이 있어요. 그러면 합하면 270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상하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재무상태표 항등식에 따르면 항상 자산은 자기 자본과 부채의 합과 일치를 해야 된다. 근데 자산 쪽과
요쪽이 지금 맞지가 않아요. 요 왼쪽에는 자산이 있고 요쪽에는 부채와 자기자본을 보통 우리가 쓰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뭔가 비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빈 부분이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자본이 필요하다. 즉 600에서 270을 뺀 나머지 330이 자기자본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을 총 합해 보니까 600만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빌려서 돈을 마련한 것이 270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논리상 자연스럽게 그러면 내 스스로 마련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330은 자기 자본에 속하게 된다라는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순운전 자본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여기서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그리면 위에 있는 것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만 비교하면 된다. 그러면 유동자산이 100, 단기부채가 70이니까 순운전 자본이라는 것은 요 유동자산 100에서 70을 뺀 30으로 계산이 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회계적으로 숫자를 쓸 때 회계표 같은 형태로 숫자를 쓸 때 괄호를 친 것은 마이너스란 뜻입니다. 네, 그리고 괄호가 없는 것은 플러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유동부채는 갚아야 되는 거니까 빠져나갈 돈이니까 마이너스 70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30이 순운전자본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재무상태표, 자기자본, 그리고 순운전자본을 이제 모두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요 재무상태표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회계와 재무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시장가치 혹은 장부가치라는 말을 이제 아주 여러 번 듣게 될 겁니다. 이제 그 차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부가치, 그러니까 장부라는 것은 어떤 여러분들이 계산서를 쓰면 혹은 가계부를 쓰면 이제 그 장부라고 부르죠. 이제 숫자 계산을 해놓은 것.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장부라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나의 재무제표를 뜻합니다. 그래서 장부가치라는 것은 나의 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돈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회계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재무제표에서 기록된 값이다. 근데 이 회계는 이제 어떤 학문이냐면 회계는 대단히 보수적입니다. 이제 컨저버티브해요. 여기서 보수적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매우 조심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조심스럽느냐? 회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기업이 하고 있는 것을 투자자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이제 그것을 분석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공장을 지으려고 저기 용인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용인에 지금 현재 시세 100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땅, 토지를 샀다라고 합시다. 지금 오늘 샀어요. 자, 그러면 회계사들은 이제 이것을 우리 재무제표에 반영을 할 거예요.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에서 100억 원을 빼고 그 대신 토지 혹은 대지라는 이름으로 100억 원의 자산을 만들어서 집어넣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땅을 100억 원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을 할 거예요. 자, 그것까지 좋았어요. 근데 1년 반이 지났다 칩시다. 이제 2025년 9월이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요 땅이 미래는 알 수 없지만 100억 원이었던 것이 200억 원이 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회계사들의 고민이 시작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실제 감정을 해보니까, 시세 평가를 해보니까 요 땅의 값어치가 200억 원이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정확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재무제표를 고쳐야 됩니다. 고쳐서 우리는 이제 200억 원의 가치를 가지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기록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 우리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자산의 크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좋은 거죠. 왜냐면 투자를 잘한 거예요. 100억 원, 사실 지금 200억 원이 될 거를 100억 원만 주고 샀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정확도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은 좋으면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홍보가 잘 되겠죠. 야, 이 기업이 아주 보는 눈이 있어. 그래서 땅도 아주 잘 사고 이제 아마 거기 공장 짓고 하면은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필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기업 이렇게 잘합니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이제 만약에 1년 반 후에 200억 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50억으로 반토막이 났다 합시다. 자, 그러면은 또 정확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토지가 시세 감정을 해보니까 50억 원의 가치밖에 안 갖고 있다 라고 줄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의 자산이 줄어들어요. 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땅이라서 그나마 좀 시간이 많이 지나야 이렇게 값어치가 좀 변하는데,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토지가 아닌 주식을 샀다 칩시다. 주식을 100억 원어치 주고 샀어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가격은 매일매일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상충되는 문제가 생겨요. 나는 정확성과 최근의 정보를 반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매일 좀 최대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급변하지 않고 안정적인 값을 알려줄 것이냐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가장 최근의 정보를 반영하면 지금 1시간 전에는 주가가 올라가서 요 값이 100억 원 주고 산 주식의 크기가 200이 됐다. 200억 원이 됐다. 근데 1시간 지났더니 히읗 죄송하면서 주가가 떨어져서 150억으로 줄었네요. 이렇게 할 거냐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사들은 안정적으로 이야기하자라는 것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들은 이거를 너무 자꾸 바꾸는 것은 좋지 않고, 일단 원칙은 샀을 때 얼마를 주고 샀느냐, 요거를 최대한 보존을 하자. 그래야 너무 막 왔다 갔다 하는 수치가 변하는 것을 사람들이 헷갈려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의 가격, 원가로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이 신뢰가 원래 우리가 100억 원을 준 값입니다. 100억 원을 주고 샀습니다. 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그 대신 최근에 변화된 결과는 보여주지 못하는 이제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선택을 한 거예요. 이제 그게 장부 가치입니다. 근데 이제 재무에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무에서는 이것은 이미 과거의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최근의 상황을 더 반영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시장 가치라는 것은 내가 직접 이 물건을 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래하고 있는 것을 보아하니 이러한 가격에 거래가 일어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거에 추정해서 대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이 정도의 값을 가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 즉 이제 바뀐 200억 원 혹은 50억 원, 요것이 시장 가치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요 원래 살 때 가격 100억 원은 장부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구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굳이 따지자면 장부 가치보다는 시장 가치가 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부 가치는 이미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바뀐 것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정보, 그래서 이론적으로 지금 현재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값어치에 가까운 시장 가치를 우리가 판단의 지표로 삼자. 그래서 장부 가치보다는 시장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므로 재무를 할 때는 회계의 이 재무제표에 기록된 값을 무조건 믿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최대한 시장 가치로 바꿀 수 있으면 최대한 바꿔서 의사결정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점을 이제 예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이제 오늘 수업을 끝낼 건데, 기업의 자기자본, equity, EQITY, 요 equity가 바로 자기자본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여러 가지 미국의 기업들의 자기자본의 값을, 그 크기를 측정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북, 그러니까 장부 가치로 측정한 것이 있고, 마켓, 시장 가치로 측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편차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알파벳 주식회사가 구글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구글의 이제 모기업입니다. 이제 구글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 사명을 알파벳으로 바꾸고, 그 원래 그 검색 엔진을 제공하던 서비스는 구글로 이제 바꿨는데, 그 자회사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 구글의 장부 가치는 139036 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2016년 말의 시장 가치는 이미 거의 4배가 되는 540659더라. 그래서 4배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요 북밸류, 장부 가치만 따지면 구글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왜 이렇게 값이 별로 안 되네? 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마켓 밸류를 써야 된다. 시장의 가격을 써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